자,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교수학습이론 1, 그러니까 학습이론을 봤었죠. 학습이론은 대체로 학습자의 어떤 학습 그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이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남은 부분인 선생님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이론들이 바로 교수 이론이에요. 오늘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선생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넓혀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넓혀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쉽게 말해서 학습자의 포커스를 맞추는 학습자 외의 다른 요소들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론 학습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심리학적인 어떤 요인들이 조금 많이 고려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교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교육 심리학적인 어떤 요소들이 교육 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이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교육 과정학과 약간 더 관계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여기 조금 나올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보시면 1절이 교수학습 과정의 이해, 이거는 이제 교수학습 전반에 대한 어떤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의 구성 요소, 수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수업,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객관주의의 어떤 그 측면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수업이라고 정의가 되었었고, 현재 어떤 교육의 메타인 그 구성주의에서는 선생님과 아동이 함께 어떤 지식의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학습과 이제 교수 학습이 그건데요. 구성주의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과정도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수업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본격적인 이제 내용인 교수 학습 모형 요거를 보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교수 방법, 요 이제 메서덜러지 측면에서의 어떤 그 교수법 이런 것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학습이라는 거가 어떤 것이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교수학습 이론의 학습 이론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교수학습의 과정 중에서 교수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교수가 어떠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라이겔루스랑 메릴이 얘기했던 이제 그 이론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현대 교육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대의 교수학습 이론을 이해하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이 라이겔루스와 메릴의 어떤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그리고 이제 정교화 이론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육공학 또는 그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교수학습 이론 학습 중에 오늘 배우는 교수 이론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 라이겔루스와 메릴의 어떤 그 가정 또는 이제 그 해석, 교수학습이라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해석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 설계의 내부 변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조건 변인, 그리고 방법 변인, 성과 변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인이 바로 우리가 이제 교수를 할 때, 수업을 할 때 수업을 뭔가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 수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교사인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조건 변인, 방법 변인, 성과 변인이라는 거예요. 조건 변인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구체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있죠. 그것들이 바로 조건 변인이고요. 방법 변인은 어떻게 실제로 수업을 가르칠 것인가,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이게 이제 방법 변인이고, 성과 변인은 뭐겠어요? 아이들의 어떤 학습, 학업 성취도, 이게 바로 성과 변인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사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교수 조건과 교수 방법 그리고 교수 성과 이 세 가지가 이제 관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방법은 그냥 교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바로 교수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교수법을 할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근데 교수법이 이제 이 교수 방법과 관련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어떠한 교수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서 그러한 교수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그 효율성을 측정을 할 것이냐, 효과성을 측정을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효과성이랑 효율성, 매력성, 안정성 이 네 가지가 이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효과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어떠한 정도로 교육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게 바로 효과성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비용 대비 산출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결과를 쭉쭉쭉 잘 내주면 그게 효율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다르냐면 효과성 같은 경우에는 달성된 그 최고의 수준,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수준 자체를 보는 거고요.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성비 얘기할 때처럼 수준이 조금 낮더라도 그 어떤 달성된 정도 자체는 조금 낮더라도 투입된 비용이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면 투입된 비용이 너무 현격하게 적으면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학습 이론할 때 고원 현상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플래토 현상 얘기했었죠. 고원 현상.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고원에 도달해서 이렇게 쭉 학습의 어떤 그 진척이 정체되는 그 현상, 그게 바로 고원 현상이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효율성이 크게 작용을 하고 여기서 이제 1000원 돌파할 때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정체가 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이게 돌파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효과성이 조금 더 요 부분 이렇게 여기서 고원을 탈출하는 요 과정에서는 효과성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러지? 자, 그러면 매력성이에요. 매력성 같은 경우에는 학습 동기가 생성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생성된 학습 동기가 쭉 이렇게 유지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떤 요인들이 바로 매력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교육공학 할 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그때 이제 ARCS 모형에서 이제 그 매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교수 학습 과정이 선생님과 아동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게 이제 객관주의에서는 일방적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아동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 이렇게 보기도 하고 구성주의에서는 선생님과 그 학생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 서로 양방향으로 정보가 오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간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든 아니면 선생님과 학생이 상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에서는 안정성은 그 상호작용 자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역동적인 그런 어떤 관계 그런 것들이 아동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어떤 아이들의 배경이라든가 종교적 배경, 민족적 배경, 인종적 배경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적 배경 이런 것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공격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떤 신체적이나 어떤 정서적이나 이러한 그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안정성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물리적, 정서적, 도덕적 쭉 나오고 이러한 위험을 겪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쭉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스테이블하다는 것이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가 아이들로부터 왕따라든가 피해라든가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가 쭉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교수 방법의 변화의 배경, 이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제 그 변화, 이것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객관주의 패러다임의 교육에서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교육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수 방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교수 학습의 어떤 기본적인 지도 원리를 보게 돼요. 자, 여기 부분이 바로 제가 여기 부분이 좀 오류가 있어요. 어떻게 오류가 있냐면 여기 실현 방안 요게 사실 없었던 건데 출판사에서 끼워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없고요. 여기가 2번이 아니고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여기가 6번이에요. 근데 요게 안 이쁘잖아요.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 원래 원본 원고를 가지고 이 부분만 딱 보고 다시 책으로 오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의 기본적인 지도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별화의 원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요구, 그렇죠? 아동들이 요구사항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교수학습으로부터 원하는 어떤 어떤 정보라든가 그 습득하고 싶은 그런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능력도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학습자의 개인차라는 변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자의 개인차를 잘 고려해서 학습 활동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화 원리에 이제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그 교수 학습 방법들, 그 교수 방법들은 이렇게 수준별 지도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컴퓨터 활용 컴퓨터 활용 교육, 그리고 이제 여기 IPI는 개별화 지도죠. 그리고 인디비주얼리 가이드드 인스트럭션, 이것도 뭐 다 개별화 지도 이런 어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별화 지도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수 학습 모형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좀 자세하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직관의 원리가 있죠. 이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이제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데 굉장히 익숙하신데 아직 교육을 받은 정도라든가 그리고 아동의 어떤 신경계의 발달이 좀 미숙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잘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추상적인 개념은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을 포괄하기도 하고요. 그 하위 개념들과 하위 개념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전부 다 어떤 상징으로서 내포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아동들의 어떤 학습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학습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추상적인 걸로 점점 그 난이도라든가 그 개념의 범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해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자발성의 원리가 있어요. 자발성의 원리.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자발적 학습자라 그래서 오토노머스 러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발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자발적 학습자예요? 자신이 어떠한 요구를 갖고 있는지, 자신의 욕구에 대한 니즈에 대한 분석도 스스로 할 수 있고요. 목표 설정이라든가 그리고 자신이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도 자신이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관찰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습과 관련된 그 과정 또는 요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인지를 하고 그것에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들에 조금 수정을 스스로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발적 학습자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딱 듣기에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어떤 시점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쭉 학습을 해오시면서 차근차근 능력을 개발시켜서 지금 이렇게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한 단계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이라든가 학습의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발적 학습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발성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제시를 함으로써 이런 요인들을 제시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자발성을 좀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학습자의 발달 단계나 능력에 맞춰서 교재를 제작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동들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우면 학습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교육평가 부분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
학습된 무기력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학습된 무기력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난이도의 어떤 학습 자료 이런 거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성취를 통해서 학습에서의 어떤 성공 경험을 누적시킴으로써 학습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한다 그랬죠. 여기서 교재 수준이 학습자의 능력에 적합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도 비슷한 측면입니다. 딱 교재를 보고 글씨를 읽었는데 글씨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흰 건 종이고 글씨는 까만 거고 이런 식으로밖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수준의 너무 어려운 거라든가 아니면 이건 초등학생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쉬운 것들은 학습자의 어떤 학습 동기를 자극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능력에 맞춰서 교재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학습 내용이 장래 생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이거는 이제 학습의 목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내발적 동기유발 방법을 활용한다. 이게 외재적인 동기유발 방법도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그 아동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학습을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학습을 꾸준하게 더 지속시키는 지속력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내재적인 동기유발이 되었을 때가 더 우월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학습 목표를 이해시킴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학습 목표가 애매모호하고 되게 베이그하게 주어지면은 애들이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학습 목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더 미시적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너무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딱 하나, 한 번에 또 딱 하나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습의 어떤 그 양으로 인해서 오버웰밍 되지 않도록 압도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수업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각각의 각각 수업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학습 내용들, 학습의 꼭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딱 제시가 된다면은 아이들이 그날 수업에서 내가 요거랑 요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딱 어떤 학습에 집중할 때 그 한계, 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거를 빨리 끝내고 좀 쉬겠다 이런 방향으로 좀 동기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여러분 환경미화 많이 하잖아요, 봄에.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적합한 학습 환경.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데 이게 참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저는 이제 남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가 남학교였는데 되게 치사한 선생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촌지라 그러죠. 촌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받으시면 안 되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이어가지고 촌지가 굉장히 횡행할 때 교사 생활 한참 하셨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촌지와 비슷하게 아무튼 돈을 어떻게 슈킹을 하려고 이 환경미화 하는데 진짜 치사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환경미화 할 때 그 안에 우리 보통 보면 이제 페인트가 칠해져 있잖아요. 그 콘크리트로 벽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그 위에 페인트가 발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벽이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좀 아래 회색 뭐 이런 검은색 류가 어두운 색 계열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뭐 초록색 뭐 이런 거 들어가죠. 연두색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아주 연한 연두색 이런 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칠한다고 돈을 거둔 거예요. 우리 반 애들한테. 저도 이제 돈을 냈죠. 그래 놓고는 그 교실에 페인트 칠한 그거를 라카로 떼었어요. 라카 2통으로. 한 명당 5,000원씩 걷어가지고 그게 40명 이렇게 되잖아요. 40명, 45명 이렇게 되는데 그걸 걷어놓고는 라카 이게 5,000원씩 걷었으니까 20만 원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고 라카 2통이 10,000원이 안 되거든요. 당시에 10,000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몇만 원을 걷어놓고 10,000원도 안 쓴 거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무튼 그 약간 곁다리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적절한 학습 환경을 왜 갑자기 그 사람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 아무튼 그 애들이 이제 학습할 때 학습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러한 어떤 적절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돈을 그런 식으로 어디 뺑땅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 또는 목표의 원리예요.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요거 거의 관련이 많은 거예요.
자, 일단은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지 아이들이 학습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애들이 어떻게 딱 통밥을 잰단 말이에요. 딱 학습 목표를 들으면 우드는 이거를 할 거야. 그럼 저렇게 대충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어떤 학습 과정에 있어서 그날 수업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학습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면 아이들이 그 전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플랜이 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이제 통합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어떤 통합적인 발달을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시하죠. 왜 그러냐면 점점 미래가 어떤 융합적인 그 측면의 지식들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융복합, 뭐 컨버전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구획을 나누어 놓았던 그런 각각의 개별적인 교과가 통합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식들이 필요한데 그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그 지식들을 한꺼번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적이나 정의적이나 어떤 기능적이나 이런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지식들 그리고 기능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애초에 교육을 할 때 통합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통합성의 원리예요. 보시면 그래 통합 교육과정 뭐 운영 이런 얘기 나오죠. 학습 경험의 통합이라든가 교과 활동과 뭐 창체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화의 원리가 있죠. 사회화의 원리는 그냥 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원리들이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 끝나는 그냥 단지 어떤 학업 성취도만을 평가하기 위해서 배우는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도 그것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화, 지역화, 사회적인 협력관계 뭐 이런 얘기 하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배운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내용들이 학교 바깥에서도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토익법이라든가 문제결법이라든가 집단학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도 그러한 지식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들을 배양시킬 수 있어야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수업의 구성 요소입니다. 수업의 구성 요소는 뭐 뻔하죠. 일단은 선생님이랑 학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변인, 정의적 변인, 신체적 변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교사 변인에 신체적 변인이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생님들도 아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병에 걸리거나 뭐 갑자기 이제 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쓰러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뭐 무슨 강철왕이에요? 뭐 신체가 무슨 금강불개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사 변인의 어떤 그 신체적 변인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래요. 학생의 어떤 지적 변인, 정의적 변인, 신체적 변인 이런 것들이 학습과 관련이 있고요. 교수 학습과 관련이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적 변인 그리고 정의적 변인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수업과 관련이 있나요? 수업 과정 변인이 있겠죠. 그래서 수업의 어떤 절차라든가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학습지를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될 텐데 그 학습지를 사용해서 어떠한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업 활동, 수업 내 활동 같은 거 그리고 수업 매체 여러분 학교 가시면 대체로 이제 빔 쓸 거예요. 빔 프로젝터. 그리고 교과서 만든 회사들에서 이렇게 학습 자료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줘요. 이거를 예전에는 CD로 해서 많이들 줬는데 요즘에는 USB로 넣어서 그냥 보내주죠. USB가 워낙 싸니까 학습 자료가 뭐 엄청나게 큰 대용량 파일도 아니고 뭐 몇백 기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몇 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USB에 싼 거 한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게 넣어가지고 선생님들 학교마다 하나씩 주면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복사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하죠. 그리고 수업 조직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업 과정 변인의 일종이다, 그 서브 카테고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 변인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교가
어떤 어떤 사회적 어떤 영향도 받고요. 그리고 실제 환경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서 엄청 시끄러운 공사를 하는 곳이라든가 굉장히 큰 뭐 전동 공구라든가 에어 공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 커다란 공장이 있다든가 소음 관리가 안 되는 곳들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환경적인 어떤 좋지 않은 환경적인 요소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좀 학습하는데 좀 방해를 받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 변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교가 위치한 곳 그게 이제 농촌이냐 아니면 도시 지역이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 환경 이런 것도 있죠. 물리적 환경, 뭐 과정 변인 이런 것들. 가족이 사용하는 어떤 그 언어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짜 큰 영향을 미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가셔서 이제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잘 사는 동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강남 3구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지내는 아이들의 수준이랑 그 언어 수준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수준. 언어 수준이나 그렇지 않은 좀 굉장히 이제 좀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어떤 언어 수준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인터뷰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휘가 동일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어휘가 훨씬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측면이 나타나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알고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별 상관이 없어요. 평균적인 수준이. 그래서 얘가 학교에서 전교에서 꼴찌하는 애라고 하더라도 강남 3구에 있는 학교에서 꼴찌하는 애랑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학교에 그 전교 1등에 하는 애랑 단어 수준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어 수준이 바로 이해할 때 어떤 그 텍스트로 된 어떤 자료를 받아들이고 독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독해를 잘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학업 성취도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어떤 학습 수준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학교 환경, 뭐 방금 전에 말했던 뭐 학교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수학습 모형을 보시겠어요? 교수학습 모형 이제 보실 텐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글레이저의 수업과정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가 이렇게 돼요. 교수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출발점, 행동을 진단을 합니다. 애들이 선수학습을 얼마나 잘 해 놓았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가르치는 내용을 이제부터 이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얼마나 이미 누적을 시켜놨는가 이거를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하고요. 수업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떤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수 목표 설정할 때는 도착점 행동을 설정한다 그러고요. 출발점 행동을 진단할 때는 뭐 준비도 점검. 그리고 부족할 경우 그때는 그냥 그래 몰라? 알았어.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습의 결손이라는 게 발견이 되었다면은 그 결손분을 메꿔줘야 되는 그런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출발점 행동 진단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학습 지도는 뭐 형성평가를 계속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 점검이라든가 오류 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단계, 요 학습 지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평가는 총괄 평가입니다. 형성평가가 아니에요. 형성평가 어디라고요? 학습 지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평가는 한번 딱 평가하고 오케이 최종적으로 이만큼 이해했구나. 오케이 알았어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한국교육개발원 이거 KDI 여기서 이제 수업과정 모형 만든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여기저기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여러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잘 가져와서 짬뽕을 잘 시켜 놓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상당히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여기 보시면 수업과정 모형 이렇게 피드백선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게 피드백을 이렇게 그릴 필요도 사실 없죠. 보통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도식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각 단계가 지속적으로 서류 완료한다고 일단은 말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이제 수업과정 모형이랑 똑같이 이것도 서로 사실 이렇게 피드백이 이제 오고 가는 피드백선은 사실이 있는 거죠. 그 수업과정 모형에서는 따로 명시적으로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교과든 이 KDI 모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범용성이 좋아요. 범용성이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아마 물어보기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요 KDI 모형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거 좀 보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계획을 하고요. 진단을 하고 지도, 발전, 평가. 요 발전 단계가 들어갔다는 게 이제 여기 그 수업 설계 모형이랑 다른 거죠. 수업 과정 모형 같은 경우는 학습 지도 단계로 끝나잖아요. 학습 지도 단계가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다 비슷하죠. 지도까지는 비슷한데요. 평가도 비슷하고 발전 단계가 뭐냐면요. 이 지도 단계에서 일단은 가르쳤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단계가 바로 지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도 단계에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 개념을 조금 더 이해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고민 그리고 피드백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 단계가 바로 이 발전 단계예요. 그래서 형성평가가 여기 발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지도 단계는 그냥 지식만 전달해주는 그리고 아동들이랑 이게 서로 이제 선생님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그 단계가 바로 지도 단계고요. 형성평가가 실제로 주어지고 피드백을 주기 위한 어떤 자료,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발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결과를 토의한다 그러죠. 이게 바로 뭐냐면 피드백을 주기 위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그런 과정이 이 바로 평가 결과를 토의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인지적 학습과 관련된 그런 변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변인들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을 했고 그럼으로써 그 학습을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로 정의를 해요. 이게 완전 학습 모형이다라고 해설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노량진 강사들 중에. 잘못된 얘기입니다. 캐롤은 완전 학습에 어떤 목적을 두지 않아요. 아시겠죠? 캐롤은 완전 학습을 목표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 학습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완전 학습 모형이 아닙니다. 다만 완전 학습이라는 개념이 어떤 교육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이론이기는 하죠. 보시면 인지와 어떠한 과정이 있느냐 여기 이런 어떤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학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평가의 어떤 개념이 전환될 수 있었던 평가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이 학교학습 모형이 등장하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원래 이제 논문을 읽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수식들이 잔뜩 있어요. 이 학교학습 모형을 주장했던 그 논문 원본을 읽어보시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변인이 교사 변인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차 변인 요거는 학생의 변인이에요. 선생님과 관련된 변인이 있고 학생과 관련된 변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과 학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교육 과정은 여기서는 일단 논외예요. 교육 과정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그럼 인지적 학습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학습의 정도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요런 변인들이 있잖아요. 학습 기회라든가 교수의 질이라든가 지구력, 적성, 교수 이해력 이러한 변인들의 어떤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학습의 정도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학교학습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학습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로 나타났느냐 이게 바로 학습의 정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점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죠, 사실. 자, 그래서 어떤 학습 과제를 학습을 하려면 일단은 그 학습 과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할 때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의 양이 어느 정도 필요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자별로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사칙 연산을 좀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2-3시간 정도 한 10시간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시간 정도는 들여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그리고 디바이딩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A라는 학생이 10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얘가 1시간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딱 9시간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 친구의 어떤 능력에 비춰봤을 때는 10시간 정도 이걸 계속 학습을 해야지 능수능란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1시간밖에 안 썼으면 당연히 어떤 9시간 분량을 더 채워야 그 사칙 연산을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캐롤이 좀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 변인을 한번 볼게요. 수업 변인을 여기 아까 여기 나온 거 있었죠.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변인. 이게 바로 수업 변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뭐 분자고 안에 있는 거 분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결국에는 요거를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련된 변인이 바로 교사 변인, 학습자 변인이라는 거죠. 학습자 변인이 뭐라 그랬어요? 개인차 변인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교사가 학습에 미칠 수 있는 그 요인들을 나눠 보면 학습의 기회고요. 그리고 교수의 질이 있습니다. 교수의 질은 그 선생님이 수업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느냐가 교수의 질이겠죠. 학습 기회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얼마나 가르쳤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나 영어나 수학 같은 그런 좀 주지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주에 여러분이 수업을 더 많이 받으시죠.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좀 주지 과목이 아니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물론 그런 다른 과목들도 다 중요한데 근데 일단은 더 급한 것들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지 과목이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은 이제 수업 시수가 한 주당 수업 시수가 많으니까 1년 단위로 봐도 더 수업 시수가 많겠죠. 그런 것이 바로 학습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선생님이 아동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줬느냐. 그러니까 아동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 학습을 하게 만든 그 총 길이, 이게 학습 기회인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려면 수업 시수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죠. 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학생 변인에 들어가는 거죠. 학습자 변인에. 지구력은 재미없고 뭐 어렵고 이러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푸시하면서 그 학습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지구력이고요. 적성은 자기가 잘 맞는 게 있잖아요. 나는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이 너무 좋아. 이러면 수학에 적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을 너무 잘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이러면은 음악적인 적성이 있는 거고요. 교수 이해력은 그냥 학습자의 어떤 이해 능력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게 교사 변인, 이렇게 하면은 학습자 변인, 그리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게 곱하기니까 이렇게 통분할 수 있죠. 통분이 아니라 그냥 곱셈을 할 수 있죠. 분수 곱셈.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학습기회 곱하기 지구력. 이렇게 되어서 이 전체적인 학습 정도를 이런 요인들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이 제시가 된 이후에 완전 학습이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되었던 완전 학습 모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완전 학습 모형을 지금부터 보시겠어요. 자,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은 요 학습의 정도를 결국에는 시간의 어떤 변인들의 관계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시간을 다 채우면 학습의 정도가 충분한 정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한 개념들이 제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학습자의 부적 편포 이런 개념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 완전학습 모형들입니다. 자, 그럼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부터 보시겠어요? 자,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학습을 집단적으로 봐요. 집단적으로. 한 명 한 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학습 집단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학습 집단의 전체적인 어떤 경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학습자의 95%가 한 90점 정도 대충 맞는다라고 하면은 완전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블룸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바로 학습자의 부적 편포, 요거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넘는 사람, 여기가 이제 95%가 되면 얘가 90점 수준이고요. 이렇게 되면 완전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완전학습 모형의 구성 변인, 뭐 뻔하죠. 학생 변인, 교사 변인, 뻔하죠. 여기서 지적 출발점 행동이랑 정의적 출발점 행동. 지적 출발점 행동은 뭐예요? 선수학습 정도죠. 정의적 출발점 행동은 뭐예요? 학습 동기와 학습에 대한 어떤 태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습 동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 학습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 수학이랑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국제 올림피아에 대해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편이고
학업 성취도 검사 이런 거 할 때도 상위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어떤 태도가 긍정적이냐라는 걸 평가를 했을 때는 생각보다 그 성취도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적 출발점 행동, 이 정의적 출발점 행동이 그 학습 동기랑 학습에 대한 태도랑 이거 좀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교사 배는 그냥 수업의 지이고요. 절차가 총 10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10번째 단계 있잖아요. 요거는 총괄 평가는 사실은 요거는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시점에서의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이해한 정도 요걸 딱 평가하고 평가하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교사학습 과정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일단은 그 모형 자체에는 일단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총괄 평가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학습 결손을 진단합니다. 진단평가죠. 그러면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습 결손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 결손을 처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손이 된 채로 남아있으면 지금 내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부분, 학생이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학습 결손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수업 목표를 명료하고요. 실제 수업을 하고 수업 보조 활동, 여러 가지 학습 활동 있죠. 그런 걸 하고 도중에 형성 평가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잘 이해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심화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보충학습을 실시를 하겠죠. 그래서 형성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보충학습이냐 심학습이냐 요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학습이 잘 이루어졌거나 심학습이 잘 이루어졌거나 그러면 이제 2차적인 학습 기회를 또 부여를 하겠죠. 왜냐하면 2차적인 학습 기회가 결국에는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응용하는 부분이라든가 확장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차 학습 기회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숙하게 그 어떤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 개념도 이러한 것도 이제 2차 학습 기회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 심화된 내용, 더 확장된 내용, 어떤 예외적인 내용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2차 학습 기회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좋아, 이제 네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라는 개념에서 총괄 평가를 실시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학습입니다. 이거 PI라고도 많이 해요. PI, 그 프로그램드 인스트럭션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PI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 학습법이라고 해요. 요거는 원래는 학습 부진아들이 완전 학습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수업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일반적인 학생 같은 경우는 이 PI의 어떤 대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써보니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학생도 써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적용하는 대상이 좀 확대된 그런 케이스죠. 자, 일단 보시면 학습자의 학습 능력이나 학습 진도에 따라서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수 기계, 쉽게 말해서 그냥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 학습자의 수준별로 이렇게 교과서의 종류를 여러 가지 나누는 거죠. 활용하는 교재를 또는 학습 자료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해놓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아이들의 어떤 현재 능력을 고려한 어떤 교재가 되니까 아이들의 이해를 이해력이나 이해 정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맞춤형 교재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결국엔 완전 학습의 단계까지 이렇게 쭉 끌어오는 그런 어떤 방법이 바로 프로그램 학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의 원리가 이렇게 있어요. 점진적 접근의 원리, 적극적 반응의 원리, 자기 구성의 원리, 자기 속도의 원리, 자기 검증의 원리. 자기 속도는 자기 공부하는 페이스에 맞춰야 된다는 거고 자기 검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검증의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루브릭을 주면 돼요. 자기 점검표 이런 걸 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개를 볼게요. 자기 구성의 원리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죠. 자기 구성의 원리는 스스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평가라기보다는 자기가 그 학습의 단계를 어떻게 학습할지를 스스로 어떤 그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구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어떤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통 선택지를 여러 개를 주죠. 학습 활동을. 그래서
그럼 우리 영철이는 요걸 해볼까? 우리 철민이는 요걸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좀 힌트 같은 것도 줄 수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과제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구현해 나가는 것이 자기 구성의 원리다. 자, 이 두 개 볼게요. 점진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하나 어려운 것부터 콱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쉬운 것부터 차근 이해의 정도를 누적시켜서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스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막 립을 하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뛰어 오르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 접근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 반응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떤 학습 과제라든가 발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학습 과정에서 학습 성공 경험을 누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난이도였죠.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대답을 할 수 있고 적당히 이제 도전적인 챌린징한 어떤 학습 과제라든가 발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적극적으로 아동들이 교수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트리거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학습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직선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가요. 이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분지형 같은 경우 이렇게 나뉘죠. 이렇게 나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보드 게임 하는 책 같은 거 보시면 문제를 풀고 맞는 경우에 몇 번으로 가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문제를 잘 해결을 했다면 몇 페이지로 가시오.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틀렸으면 문제가 이것 때문에 틀렸으면 몇 페이지로 가시오. 이것 때문에 틀렸으면 또 다른 몇 페이지로 가시오. 맞춰서는 몇 페이지로 가시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선택지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각 문항별로. 그래서 이제 그 문항 밑에 디렉션이 있어요. 답지 1번을 골랐으면 틀린 거, 답지 1번을 골랐으면 어느 페이지로 가시오. 답지 2번을 골랐으면 어느 페이지로 가시오. 맞췄으면 어디로 가시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기는 좋아요. 해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좋죠. 자, 보시면 답지도 틀린 오답지 있잖아요. 오답지도 몇 페이지로 가시오.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좋냐면 그 오답지를 고른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대충 알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오답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오답지를 고르도록 함정을 파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정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틀린 답을 골랐구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형성적인 어떤 교육적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뭐 맞추면은 당연히 뭐 좋은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게? 이거를 그 수많은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일일이 합니까? 굉장히 어떤 그 프로그램, 그 교육, 교재 이런 걸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그 예외사항이 없잖아요. 그냥 모두가 똑같은 수수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차를 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2가지를 좀 짬뽕한 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천부형 프로그램이에요. 일단은 천부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직선형이에요. 대체로 직선형.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쭉쭉 그냥 일괄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좀 헷갈려하는 어려운 개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지형 프로그램을 일부 도입을 한다는 거죠.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막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합쳐져서 다시 쭉 이렇게 가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천부형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학습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뭐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비용 문제가 가장 커요. 그리고 학습 과제의 스몰 스텝가 어렵고요. 이게 어느 단계에서 끊어서 가르쳐 줘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개념이든 너무 막 진짜 그 어떤 공리 같은 개념들 증명하지 않아도 자명한 그런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그냥 보면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약간이라도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다루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 가지 개념을 동시에 다룰 수 있어야 그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텝을 나누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한꺼번에 고려해서 뿅 하고 이게 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랑 이거랑 관련이 있고 이거랑 이거랑도 관련이 있고 이거랑 이거랑 관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스몰 스텝 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도달해야 되는 사고 과정이 여러 개이면 순위 결정이 어렵다. 무엇부터 가르쳐야 될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경험학습은 프로그램화가 어렵다. 경험학습은 뭐 어렵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직접 해보는 건데 뭐 어떻게 단위를 순서를 나누고 뭐 분지형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겠어요. 어렵죠. 그리고 창의력이나 인지전략 같은 고등정신 기능과 협동정신의 배양이 어렵다. 이러한 뭐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적 시사점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 학습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부진화의 지도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게 바로 이 분지형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분지형 프로그램이나 첨부형 프로그램. 이거는 아이들이 왜 틀리는지를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해서 예상되는 어떤 그 오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고 그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해의 학습 조건 모형이 나왔습니다. 이거 중요하긴 한데 이거를 싹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뭐 예전에는 이게 빈칸 넣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뭐 4개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괄호 여기 있고 이렇게 있었던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진짜 그 세부적인 어떤 스텝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이거 객관식 시절에 나왔던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게 간의 학습 조건 모형이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수업한 시간이 한 50분 이렇게 됐나요? 잠깐 쉬고 와서 간의 학습 조건 모형부터 보시겠습니다.